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었죠. 그래서 하루 넘어가가지고 4월 30일 그리고 5월 1일에 FOMC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한번 눌렸었어요, 화요일 밤에. 그리고 어제는 살짝 보합세로 가다가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나올 때 한번 반등을 쳐주고, 그리고 뭐 고금리 지속된다 뭐 한다니까 다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살짝 빠진 상태였는데, 우리 증시도 화요일에 먼저 잘 가고 있다가도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오늘은 승고르게 나선 하루였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있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긴 조금 무리가 있었고, 우리 증시는 반등 후에 상단 박스를 잠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관망장세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5월 6일 월요일인데요. 이때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로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토, 일, 월 3일간 휴장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시세를 견제하는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측면이 내일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요일날 갭 상승을 하든지 갭하락을 하든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월요일 건너뛰고 화요일에 한 방에 시세를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죠. 컨콜에서 과연 가이던스의 제시가 기대감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좋은 흐름을 볼지,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게 5월달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아마 엔비디아 벤슨황 CEO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수급이 한번 꺾인다면 여기서 이제 주도 업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 이동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테슬라, GM, 포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계속해 봐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큰 흐름 틀에서는 그냥 관망 장세였다. 크게 변동성이 없는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고,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아침에는 강세 보였으나 오후 들면서 HLB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약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HLB는 5월에 들어서면 뭐라고 했죠? 5월 16일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다. FDA의 승인 기한은 5월 16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에 결과가 빨리 도출되지 않으면 세력들이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 야 이거 진짜 승인 될 건 알겠는데 불안한걸? 야 그냥 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수익 확정할란다, 이런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요소가 있는데 그 수요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되면 그게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HLB의 변동성이 상당히 더 커질 수가 있다. 요거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요거 반등 나와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코스닥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일단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는 5월 15일 이때 또 우리나라가 석가탄신일로 휴장이거든요. 근데 이날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5월 달에는 4월 달에 CPI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이란 단어가 이번 FOMC 때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데이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4월 달의 CPI보다는 상당히 5월 달에 CPI 나오는 게 훨씬 증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는 그래도 바이오가 한번 툭 치고 올렸어요. 그러나 이내 횡보세를 보였고 반도체가 개파락을 맞았습니다. 뭐 어제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친구들도 어제 15% 빠졌고, AMD가 이제 반도체 회사로 다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기업이 위태했을 때 게임 사업으로 살아났던 것이 AMD입니다. 리사수가 CEO를 맡으면서 게임 사업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살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HBM 시장이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 사업부는 성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게 실적이 깨지면서 AMD의 주가를 자극했다.
그러나 HBM 쪽으로 다시 신사업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AMD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할수록 좀 더 기회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해외 주식을 눈을 돌린다면요. 그리고 2000지는 뭐 엄청 강세해 보이지 않았고 관망세 정도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반도체가 하루 종일 그래도 꾸준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을 받아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오후 1시부터 HLB의 흔들기가 시작이 됐었다. 그러면서 시세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그냥 코스닥 종합지수는 흔들흔들 수급이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살짝 이동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보면은 이거 분봉상 한번 보면요. 이렇게 관망세로 있다가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재료 소멸에 의한 또 누르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고금리가 좀 지속된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이 다시 나왔고요. 그나마 미 선물은 지금 현재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재료 소멸에 따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AMD 슈퍼마이크로 실적 영향에 엔비디아 주가도 덩달아서 빠졌다. 왜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고객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쪽으로 HBM 많이 납품하잖아요. 이게 수요의 척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슈퍼마이크로 실적이 깨진 거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파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일단은 배제를 해놓자. 다만 고금리는 좀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6월부터 QT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 양적 긴축하던 걸요 이제요 이렇게 억제고 있던 거 슬슬슬슬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뭐죠? 점점 쪼여 나가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은 쪼여 나갔던 걸 다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 기조의 단계가 금리 인하가 끝나면 동결이 또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위한 단계적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면 뭐죠? 또 동결을 하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QT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적 긴축. 요거를 이제 시작한 다음에 양적 긴축 다음에는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원래 순서 자체가 QT 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를 같이 할 것이다. 근데 이거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QT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가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연준 위원들은 QT 완화 논의를 이미 끝내고 이제 QT 완화를 시작하는 만큼 인상보다는 동결 유지하고 이제 경제를 지켜보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한 유동성 확장세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기 지표가 마냥 좋다라고만 보기 힘든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보험은 들어야지. 언제든 금리 인하할 수 있게 QT 완화는 시작하자. 이런 게 의견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는 고금리 유지하면서 그래도 유동성 채권 매입하던 거는 조금 덜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제한하던 거를 조금 풀어주자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고금리는 지속된다고 하니까 시장은 실망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우려감 있게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5, 6월 달에 하락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4월에 먼저 눌림세가 나오면서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치적 요소상 11월 5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죠? 바로 FOMC가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인데 우리 설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FOMC가 11월 7일이라서 중간선거 다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집권당인 바이든 입장에서는 9월달에 금리 인하 압박이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냥 안 한다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죠? 바로 증시의 폭락입니다. 어떠한 증시의 폭락 요소가 생기면 파월 연준의장은 페드는 금리 인하로 부양을 하겠다. 마치 정치적 요소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진짜 시장이 빠져서 너희 구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듯한 뉘앙스로 금리 인하 스타트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명분을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아마도 8월달. 그리고 FOMC가 7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들어가자마자는 우리가 상당히 시장의 시세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통상 중간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한번 시장 확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야 우리가 니네 살려줬다 라는 생색을 또 내긴 해야 되거든요. 11월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또 정치적 요소까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력의 방향이 뭐라 했죠? 돈의 흐름 자체가 하방을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FOMC 결과보다는 세력 형님들의 돈의 방향이 결국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물 매도가 5천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 버티는 거 보면은 뭐 우리 시장 크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FOMC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뒤로 제쳐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컨콜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조심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조심하자고 할 때는 조심하자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장 내일까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라 가지고 금요일 밤에 비농업 고용지표 요거까지 이벤트가 주요하게 있어서 아마 외국인이 엄청나게 뭐 매수세를 가담할 것 같진 않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매도세가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 흐름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AI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급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놈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종 공략을 해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5월 중순쯤에 다다를수록 5월 15일날 CPI 발표도 있으니까요. 이때가 다가갈수록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5월에서 7월까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지지부진하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개별주나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갔다가 눌리고 뭐 박스권도 아니에요. 그냥 장중에 잠깐 오르고 눌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해소가 되는 것이 아마도 5월 중순.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아마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 이거 기대해 보기로 하고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만 넉넉히 잡아가서 기다리시면은 뭐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수급 이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주도 업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그냥 뭐 관망세였죠. 특히 뭐 관여한 거 없고요. 코스닥도 뭐 별거 없습니다. 시장의 시세도 그냥 횡보였어요. 시세 자체 보면은 그냥 뭐 강보학, 약보학, 그리고 상승과 하락 정도도 그저 그렇고 그냥 크게 오늘은 뭐가 없이 그냥 관망 장세였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선물을 조금 집어 던지면서 어떤 하방 포지션을 강화하는 외국인의 포지션 정도가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뭐 크게 의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 바이오 차트인데요. 미국의 바이오 ETF입니다. XLV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이 똑같아요. 그죠? 올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그리고 눌리고 눌리고 그리고 올리고 올리고 눌리고 눌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눌리는 것까지 똑같았는데 우리 시장이 먼저 요만큼 올라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죠. 네, 미국의 ETF를 보면은 그래도 살짝 이탈한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구나. 미국보다는 요거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래도 여기서 막 이탈해가지고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적당히 밀려도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이런 것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 5월 중순이 되면 또 바이오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AACR보다 재료가 더 커요. 아스코가. 그래서 이런 재료까지도 우리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386원에서 수직 하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시 우호적이고 달러 인덱스도 105.5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가 79.6불 그래서 연휴 기간 내에 네타냐후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만나가지고 뭐 휴전 협상한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몇 개월 뒤에는 완전 휴전 장기 휴전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니까 뭐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제가 요거 보면서 오늘 저가의 우리 벨타제 분들의 모든 조선주를 매도했습니다. 모든 조선주 매도했고요. 좀 더 쉬는 흐름이 나면 그때 재공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24년 내내 조선주를 메리트 있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도주가 나타나 버리면 조선주 못 갑니다. 힘들어요. 특히나 이거랑 플러스 뭐가 있죠? 바로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 최근에 강한데 이거 특이점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도 업종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중국 소비주는 상당히 지루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이 차익 실현에 따른 주도 업종의 돈이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끝까지 뭐 실적 지킨다 뭐 한다고 고집힐 게 아니라 주도 업종을 좀 봐야 될 시기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7%까지 넘어섰다가 4.6.11%로 상당히 안정권을 잡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특이한 건 비트코인이 반감기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세 즉 8천만 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주말에 눌렸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어디 국가에서 ETF를 허용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ETF를 허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바로 유동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자체를 올려주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투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투기성인 겁니다. 어떤 가치가 가미되지 않은 유동성만을 내리는 우리가 언제 뼈저리게 느꼈죠? 바로 2021년. 공학 개미운동이다 못하면서 돈의 힘으로 끌어들인 증시. 이거랑 예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유동성, 이 ETF의 상장에 따른 시세가 나온다는 가치가 유동성이 공급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투기적으로 올리는 거다. 가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고 주식시장에서도 가치가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도 주목해 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시장성, 성장성, 기업의 성장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정말 좋은 투자자의 면모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전광판을 한번 쭉 둘러본다고 하면은 레이저셀이 눈에 띄게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영 안 좋았는데 장중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마이너스 건이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뭐 강한 폭은 아닌데 0점대든 1%대든 빨간 양봉으로 전환은 시켜줬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아침에 3% 넘게 밀렸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여냈고요. 뭐 이렇게 캠트로니스, 마이크로, 톤나노 이런 애들 윗골을 달면서 눌리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뭐 한양 디텍이라든가 네오셈 이런 친구들이 약세였는데 그래도 아래골 되면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 반도체가 쉽게 죽진 않는다라고 표출해내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 중국 소비주가 먼저 튀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소비주가 갑자기 시세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돈이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하루 종일 쉬는 게 뭐 확연했던 것 같고요. HLB가 나름 플러스 전환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려감이 대두가 되는 거죠. FDA 승인이 자꾸 안 나오니까. 이제는 보름밖에 안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FDA 신청 후에 1년의 시간을 주는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갔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투자자들도 생각하는 건데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뭔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거는 뭐 얘기가 좀 많은데 뭐 영업이익률 막 이런 거 8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글쎄 싶고 오히려 알테오젠 올라가는 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오늘 D&D 파마텍이라고 요거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했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으로 들어가서 재료 자체는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10%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4천억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싼 느낌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요 최소한 한 20, 30%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같이 찾으러 갈지 그거는 기업이 무언가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양전까지 보였습니다. 약세 보이다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참 19만원 안착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 19만원 한번 안착만 해주면 진짜 한번 갈 것 같은데 난 참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고요. 그리고 제일 MNS가 제가 요거 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되게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거품이 있어서 이 거품이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거 보호해수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달에서 3개월이기 때문에 요거 제 생각에는 보호해서 풀리는 거 3개월 정도 뒤에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급하게 볼 필요 없다. 내용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 뒤에 투자를 고려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인드림이 18% 정도 빠졌는데 화요일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1200억 유상증자 공시. 근데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단기 부채 차입금까지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1600억짜리 자금 조달이 생겼다. 물론 이게 1200억 중에서 800억은 시설 자금 그리고 400억은 채무 상환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가 원래 채무 상환이 한 300억 정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갚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400억 단기 차입금 요거를 먼저 받아서 400원 사용하고 유증 일정이 아직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럼 그 두세 달 동안 자금 유치가 안 되고 공장 준비한 게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아마 먼저 쓰고 두세 달 뒤에 유증 받은 거 요 400억을 단기 차입금 상환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심증으로 드는데 그래도 남는다 채무는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그리고 주주 배정 금액이 너무 커요. 시총 어느 정도 시설 쭉 냈다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였거든요. 거의 8만원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4만원, 4만 5천원 요 부분에서 유증이 나왔는데 야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 어떡하라고 이거 유증을 때리나. 그리고 할인율도 너무 셉니다. 4만 5천원에 있던 주가에서 유증을 때렸는데 3만 5,250원에 유증가를 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20%가 넘는 할인율을 보인 건데 한 22% 할인율 같은데 이게 고점에서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은 진짜 주주도 죽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주주가 지금 한 20% 정도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민용 대표라는 분인데 제가 에코인드림이 이게 E and D거든요.
ENDD가 에코앤드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명을 바꿔가지고 이 전부터 제가 매매를 간략하게 했었는데 계속 얘기 드렸던 건 뭐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얘는 안 할 겁니다. 왜죠? 돈이 없어요. 제 취향은 돈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코앤드림 뭐 빠진다고 하는 거 알겠다. 파재가 유상증자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금 조달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자금 조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가 있죠? 바로 얘는 기술력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호익경 전구체는요 지금 에코프로랑 얘네밖에 제대로 못해요. 양산을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익경 전구체는 뭐 리튬 메탈 배터리나 이렇게 입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훨씬 좋거든요. 대익경보다 소익권을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에코앤드림의 주 고객사가 유미코어입니다. 유미코어의 캐파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뭐 그렇다고 삼자 배정 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얘네는 캐파가 지금도 제가 보기엔 이거 1200억 들여서 캐파 증설을 해도 두 번은 더 해야 됩니다. 두 번은 증설을 더 해야 돼요. 어디선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중 1200억 이외에 뭐 CB라든지 아니면 삼자 배정이라든지 근데 지금 대주주가 20%밖에 참여 못하면은 이거 삼자 배정은 물 건너 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CB를 조달하지 않을까. 유상진자님이 이번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요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서야 되는데 요거만 넘어서면 어쨌든 기술력은 있으니까 한번 지켜는 볼만하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주식이 되어 가는 거예요. 6월 4일에 권리락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분들은 권리락 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아마 공략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리피싱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발행가가 35,000원인데 아마 가중산술로 해가지고 리피싱이 될 거예요. 그 리피싱 가가 정해지면 확정가 언더로 빠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 에코인드림은 지금 일단 우려감을 맞은 분들 여기 위에서 갖고 계셔서 맞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이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뒤 6월 4일쯤 이때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간 이후에 신주 발행 확정가 이게 7월 달에 나오거든요. 요거 7월 달에 요거까지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에코인드림도 어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어쨌든 이것도 팩트죠. 1200억에서 400억이 채무 상환인데 단기 차입금 400억을 이 채무 상환 배정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금으로 혹시 갚는 건가? 그러면 순전하게 1200억에 대한 시설 자금 투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시설 자금 투자는 오케이 알겠어. 이걸로 나중에 주주로서 뭐 좋은 성과 내면 되는 거잖아. 대신 주가가 희석이 되는 건 상당히 아쉽고 또 대주주의 물량이 일반 공모 청약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아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희석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반등 막 엄청 빡세게 한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조금 더 눌리는 거 우리가 지켜보고 권리락까지 보자. 그리고 7월달 돼서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 가면은 공략 지점 한번 볼 수 있고 혹시 시장이 8월달에 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폭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가 아마 그때 바닥권 나올 텐데 그때 뒤도 보지 말고 요거는 공략해 볼 만하다 에코이드림. 그때 8월달에 시장과 종목의 상황을 보면서 공략 지점을 확실하게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권리락 전에 한번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권리락 전에 또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어 올리는 거 보면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야, 이거를 내가 나중에 매매해서 기대를 해볼 기업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제가 차후에 이젠 에코인드림을 매수 금지에서 이걸 풀어내고 지켜보자. 관찰 단계. 좋은 가격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여기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 기업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2년부터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한 이유 딱 하나예요. 얘가 언젠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간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미코어의 캐파 플러스 국내 이제 수주도 받아야 되거든요. 얘도요. 언제까지 유미코어 의존 쪽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뭐 베르코어나 뭐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쭉 시세 낸 거 자체가 뭐였죠? 이거는 어거지였어요. 선동을 한 게 있습니다. 이때 전구체가 조금 핫했거든요. 전구체 핫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에코프로버티 잘 나가고요. 양극재 시세가 돌려 나오면 당연히 전구체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때 간과한 거죠. 유중에 대한 위험.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주담이 유증이 없을 것이다. 자금 조달 유증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금 조달 어디서 합니까? 시비 찍으면 이것도 악재 아닌가요? 이것도 나중에 시비 찍으면 당장에 돈 들어오는데 나중에 요거 오버액 나오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그냥 유증 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차피 유증은 나올 거였다. 그래서 유증 나온 거 우리는 이 시세의 눌림을 이용해서 차후에 기업이 개선세가 분명히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지점 우리가 공략하는 관점으로 쳐다보도록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뭐 라이브나 이럴 때 서칭을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매우 재미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냥 금융주도 그렇고 내내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요거 아마 돌려 세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강망세인데 다음 주쯤 돼가지고 이제 5월 29일이면은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정부의 정책 이런 게 부스팅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저 PBR주도 여러분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지금은 바이오를 한번 쳐다보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 기준보다 셀트리온이다. HLB가 무너지든 뭐든 셀트리온만 안 무너지면 될 것 같다. 이 박스 과연 언제 뚫을지. 여기 19만원 위로 19만 1,000원 정도네요. 이 위로 안착해서 박스 위를 뚫고 올라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시간을 보내보려 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조선주 같은 거 이제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미포 그리고 뭐 하나오션 이제 엄청 많이 밀리진 않았죠. 근데 이제 시작일 수가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조금 눌렸다가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조금 눌렸다가 갈 거예요. 그 시그널 하나 엔진이 가장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데 노랑 보라 시그널이 딱 고점에서 차지했죠. 그러면 이거 그래도 눌렸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긴 힘들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산주 정도가 강하게 움직인 정도입니다. 우주항공도 이제 개청하니까 이런 거 모멘텀 한데 제가 보는 거는 우주항공 개청한다고 해서 당장 얘네한테 실적시키나 할 거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나요? 글쎄요. 근데 인텔리안 테크 정도는 저는 좋게 보긴 합니다. 테슬라 관련되기도 하고 인텔리안 테크 정도는 좀 괜찮게 보는데 나머지는 그냥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자율주행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테마로 붙는 것보단 우리가 주도 업종에 머물면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으로 보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대놓고 얘기 드립니다. 코스피에서는 뭐죠?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도 셀, 광물 요런 쪽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여기서 플러스 뭐 저 PBR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조선이나 방산 이것도 넘기자고 했습니다. 코스닥은 뭐죠? 그냥 바이오예요.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죠. 요런 쪽. 전기차 안에서도 뭐 장비, 충전 키워드, 또 충전도 이래저래 뭐 실리콘 배터리랑 뭐 충전 인프라랑 이래저래 갈리겠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해서 여러분이 딱 매매를 어떻게 할지 각을 잡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저도 반도체는 지금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반도체를 끝장 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끝장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눌려봤자 그래도 다시 갈 거예요. 반도체는 이렇게 우상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실 텐데 예전 작년부터 제가 반도체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요 빡빡빡빡 기다가 어느 순간 팍 튀고 올라갑니다. 저는 바이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이렇게 따라올 거를 믿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 지금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린 것 중에 AB의 바이오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시장발로 눌렸다가 금세 회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아스코의 일정이 다가올수록 AB의 바이오가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매수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여기서 혹시 눌려도 이게 지금 보는 시선이 제가 보는 건 여기서 만약에 아스코를 앞두고 시세를 못 낸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수렴할 수 있거든요. 수렴의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22,000원까지 빠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뭐 미국의 경제 지표니 뭐냐면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은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 요 정도로 종목 하나 또 찍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동원 시스템즈 이런 것도 지금 조정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추세 만들고 있는데 뭐 시장 눌림에 따라서 뭐 한 4만원? 한 2, 3% 눌리면 여기서 분할로 200이선까지 이렇게 한번 잡고 가격 주면은 잡고 안 주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 보는 거고 가격 주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구간마다 잡아오면은 이제 평단가 맞춰지고 올해 내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융주 같은 것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이나 KB금융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은데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 이런 친구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조금 메리트 없고 기업은행 정도는 지속적으로 저 PBR주가 부각이 될 때 한번 다른 금융주보다는 좀 더 가볍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 지루할 거예요. 증시는 4월 초부터 빠졌다고 이렇게 보이곤 있지만 종합지수적으로는 여러분의 계좌는 아마도 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았으면
3월 중순이 평균적인 겁니다. 느린 분들이 3월 하순, 빠른 분들은 3월 초순부터 하락장을 느꼈을 거예요. 느낌적으로는요. 뭐 종합지수 4월부터 빠졌지만. 그러면은 올해 하락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2달 가까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짧게 빠지신 분들도 한 달 정도는 야, 시장 진짜 재미없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 기간이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시장이 눌릴지 말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래도 한번 내리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내리칠 정도까지는 된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추적을 한다. 그래서 상단은 제한되어 있고 하방은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 요거 조금만 시간을 잘만 보낸다고 하면 그래도 그때부터는 저는 좀 시장의 상방을 다시 보고자 한다라고 의견 남기면서 이 정도로 오늘 진짜로 마무리 짓고 내일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